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 그렇다면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인선의 어머니가 보았다던 학교 운동장의 사람들이 이어 떠올라 나는 무릎을 안고 있던 팔을 푼다. 무딘 콧날과 눈꺼풀에 쌓인 눈을 닦아낸다.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있는 곳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 있어 아쉽다는 분도 다행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얼굴과 어깨에, 머리카락에, 마스크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넘어질까 두려워 엉금엉금 걷게 했던 그 눈은 언젠가 누군가의 얼굴에 내렸던 첫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는 다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죠. 며칠 전 저를 기쁘게도 두렵게도 했던 눈은 이제 녹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첫눈이 되어 떨어질 테니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책 작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첫 소설집을 내신 두 분, 강석희, 이유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석희 작가님부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네,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네. 일찍 자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강석희입니다. 아, 네. 그 소설을 읽어본 입장에서 이 춤과 힙합을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힙합 쪽 춤인가요? 네, 기본? 뭐든 좋아합니다. 아, 네. 이유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식물 키우기랑 뜨개질을 좋아하고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리입니다. 겨울은 왜 추워서? 네, 춥고 식물도 안 자라고. 그렇구나. 뜨개질은 그러면 겨울이랑은 연관 없는 건가요? 네, 겨울에 많이 하지만 여름에도 많이 해서 네. 겨울이랑은 연관이 없긴 한데. 저희 작수치에 또 모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강석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웃다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첫 소설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유리 작가님은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빨간 열매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첫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를 냈습니다. 첫 책을 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석희 작가님? 네, 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 좀 안 되었는데요. 책을 묶느라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그 묶는 사이에 또 다른 것도 좀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마침 딱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아주 오랜만에 저에게 그 휴가를 주는 느낌으로 소설 쓰기를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 소설은 새해 이런 마음으로 네, 쉬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되게 여유롭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유리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놀라울 만큼 아무 일도 어. 없었습니다. 저도 한 10월에 나왔으니까 한 2달 됐는데요.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축하하고 넘어갔어요. 뭐 별다른 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쵸.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온라인 행사가 완전히 다 취소가 돼서 첫 책을 내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제 안타깝고 그런데 두 번째 소설집을 내실 즈음에는 모든 이제 행사도 자유롭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아, 먼저. 왜냐면 그 던전이 지금은 문 닫았는데요. 던전에 합류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연재를 하고 계셨고 던전에서 그 제가 합류한 이후에도 작품 투고해 주셔가지고 투고작 회의를 다 같이 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연재를 결정하게 돼가지고 연재를 하셨었고 그래서 작품 연재하셨던 거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어가지고 저 혼자 조금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인 상태로 왔어요. 그 문학 플랫폼 던전을 네, 맞아요. 통해서 소설로 만나신 네. 경우이시군요. 또 이렇게 인연을 알게 됐네요. 강석희 작가님의 첫 소설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교사로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하시면서 소설집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네. 시간을 분배하기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고 학생들 매일 보는 게 좋은 일인데 소설을 역시 쓰는 데는 확실히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네 어쨌든 꾸역꾸역 어떻게 해 나갔던 것 되게 같습니다. 훌륭하신 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일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첫 책이 나오셨잖아요. 네. 이유리 작가님의 첫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첫 책을 내신 거잖아요. 집필량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집필량은 남들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등단 데뷔를 하고 싶어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서 쌓아놓은 글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번 소설집은 약간 재고털이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역시 훌륭하다. 쌓아놓은 작품이 많았다는 네, 이제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첫 책을 낸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강석희 작가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패의 흔적들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된 상태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좀 감격스러웠고요. 근데 또 제가 원체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네. 너무 정말 재밌게 읽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설을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잘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유리 작가님은 첫 책 내신 소감 있으시다면?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쁘고 후련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회사원으로 치면 뭐 큰 프로젝트 하나 끝낸 것 같은 어찌어찌 끝냈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니까 기쁨이 이제 가라앉고 나니까 이게 잘 될까, 반응이 좋을까, 어떨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또 2달 지나니까 걱정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래 다음 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응 많이 들으셨죠? 첫 책 내시고. 아니신가? 잘 모르겠어요. 전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다행한 일이네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두 분의 첫 책 표지를 살펴보면 먼저 강석희 작가님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첫 책으로 너무 적당한 표지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리 작가님의 표지를 봐도 일러스트지만 여기에도 노란 꽃이 이렇게 있는데 브로콜리 펀치라는 이제 여기 수록작을 읽고 나면 이 표지가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표지였어요. 두 분 표지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강석희 작가님? 네, 표지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의견은 전혀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고 편집부에서 시안을 7개를 주셨는데 많이 주셨다. 네, 저희 편집자님이 모든 걸 네,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예뻤는데 이 시안이 1번이었고 뭐 그냥 홀린 듯이 저랑 편집자 선생님 모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꽃들이 각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쁘기도 한데 톤이 좀 슬픈 느낌도 있어서 네, 좋았고요. 제 그 소설의 첫 작품이 This is for you라서 네. 정말 선물하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홀린 듯이 집어들 것 같은 표지예요. 네. 아름다움.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 느낌이 딱 뒷표지를 보면 약간 네. 슬픈 느낌도 있어요. 네, 흔들리는 꽃들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이유리 작가님은 시안 몇 개 받으셨어요? 저는 이거 표지 일러스트가 그 백두리 작가님께서 작업해주신 일러스트인데요. 이게 사실 출판사에서 주신 시안은 아니고요. 이 시안, 표지 시안 받기 좀 며칠 전쯤에 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그 발행하는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브로콜리 펀치가 영역돼가지고 실렸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실렸던 일러스트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표지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밀었어요. 이 표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표지 시안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 시안 외에 다른 일러스트를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부탁이었는데 또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제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표지를 하게 됐고 저는 물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네. 정말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제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강석희 작가님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이라는 제목은 그 수록작 중에 앵클 브레이킹이라는 단편에서 이제 따오신 문장인 것 같아요. 그 앵클 브레이킹을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누나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하기 위해 애쓰는 나가 나오는 작품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남매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작품이었고 전 약간 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되게. 예. 그리고 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이라는 문장이 그 작가님의 다른 소설 속 인물들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목을 뽑게 되신 이유 혹은 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 소설집 제목을 뭘로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또 편집부에서 소설에 있는 문장들 중에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주셨는데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이것이 여러 가지 이 인물들이나 장면들을 잘 포괄할 수 있겠다. 다른 작품들까지. 그래서 정하게 됐어요. 네. 저 요즘 줄임말이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 저도 모르게 우우채라고. 네네, 저희도 우우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우채라고 이제 네네. 이름을 짓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그리고 첫 소설집으로도 되게 좋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이제 브로콜리 펀치라는 소설집 제목은 수록작 중에 3번째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의 제목과도 같죠. 네, 이 브로콜리 펀치라는 소설은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복싱 선수인데 어느 날 그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다는 상상력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고 저는 또 이렇게 또 개인적인 얘기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브로콜리 펀치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막 불면증이 온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해봤자 그냥 예민한 거라고 맞아요. 하고. 근데 내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면 남들이 보면 그럼 바로 알잖아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나 보다. 좀 조심하자. 이렇게. 편리하네요.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소설집의 표제작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이 소설 브로콜리 펀치 같은 경우는 제가 1~2번 정도 다시 쓴 소설이에요. 이제 손이 브로콜리가 됐다는 그 설정만 가지고 계속 주인공을 바꾸면서 새로 썼었는데 이제 뭐 은퇴한 프로게이머였기도 해서 이제 브로콜리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게임하기도 하고 이제 택시 운전사였기도 했고 고시생이기도 했고 되게 여러 번 새로 썼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복싱 선수가 되었고
이제 저 제목이 상큼한 어감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소설을 썼다가 갈아엎고 새로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결국에는 뭔가 하나로 만들어낸 그 저의 집념의 산물이랄까요. 좀 그렇네요. 스스로를 기념하는 의미도 저한테는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의 직업이 많이 바뀌었을 뿐이지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다라는 설정은 계속 유지가 됐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난 이런 게 궁금해. 어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글쎄요, 그냥 브로콜리를 먹다가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을 진짜 오래전부터 하던 생각이라서 거의 한 20살 때부터 했었던 생각이라 단초가 기억나진 않지만 되게 오랫동안 저한테 있었어요, 이 소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네. 이미지시군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뷔작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궁금한데, 강석희 작가님의 웃다는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백인들이 대부분인 프랑스 파리의 한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인 나와 아프리카계 영국인인 웃다, 그리고 필리핀 소녀 마리엘이 겪게 되는 차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소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유리 작가님의 빨간 열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유고를 묻은 화분에 심은 나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두 분 작가님께 데뷔작을 완성하시게 된 계기?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강석희 작가님 어떠세요? 네, 웃다 제가 2017년도 봄에 쓴 건데요.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라 학교에 그 근무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단편 소설을 한 편씩 읽자, 이런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좋은 소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머리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웃다의 웃는 얼굴, 그게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라가지고 일단 이거 날아가기 전에 메모를 해두자. 그래서 일어나서 메모만 했는데 몇 페이지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더 써보니까 초고가 나오고, 쓰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뭐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구나, 이제 그때 쓰다 보니 알게 됐고, 사실 이 작품은 다른 문예지에 한번 냈다가 낙선을 하고 제 소설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결말부를 좀 이렇게 짧게 줄이면 어쩌냐 해서 대거 이렇게 걷어내고 난 뒤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께서 프랑스가 왜 배경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날 제가 프랑스 학제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경이 프랑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메모만 하려고 했는데 메모를 하다 보니 막 문장을 쓰고 있었다라고. 네, 마지막 장면으로 웃다 웃는 얼굴을 생각해서 그걸 메모를 했는데 갑자기 첫 부분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썼어요. 너무 이렇게 그렇게 놀라실까? 멋져요. 엄청난데요? 네, 당선작의 운명, 그 스멜이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돌이켜 보니 좀 그런 것도 같습니다. 꾸준히 소설을 읽어주시는 그분은 아내입니다. 그렇죠. 너무 낭만적이다. 좋네요. 이 표지가 또 너무 또 막 생각이 나고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참 좋죠. 네. 이유리 작가님은 빨간 열매 쓰실 때 과정 어떠셨어요? 네, 이 소설은 제가 학부생 때 엄청 옛날에 쓴 소설인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소설에도 아버지가 나오는데, 저희 아빠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고 오더니 자기를 수목장을 해달라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말았는데, 이제 소설 속에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저희 아빠가 좀 엉뚱한 구석이 좀 있고 끼어들기도 좋아하고 말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서 수목장 하면 분명히 말 많은 나무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소설이 생각난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매우 건강하고 네, 제가 책 나오고 나서는 나무 화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자기 수목장 해달라고. 참 별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해주시지만 사실 그 과정이란 게 뭐 말 많은 나무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단편이 확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웃다의 그 웃는 이미지에서 이런 단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그게 저는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생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거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강석희 작가님의 데뷔작 웃다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앵클 브레이킹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사 수연이 등장한 This is for you 그리고 교사인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을 그린 길을 건너려면 또 이제 공중정원 등의 작품들을 보면 그 배경이 학교이거나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계급과 시스템 편입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 소설을 써야겠다. 써볼까 했던 게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궁금해졌던 게 사실 이것과 이유가 조금 겹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소설 쓰는 일 외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 신규 교사로 발령받았던 학교가 굉장히 교육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슬픈 사연도 많고 뭔가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 교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회의 사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실에서는 정말 냉혹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한 편 한 편 쓸 때는 또 사회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써놓고 이제 모아서 보니까 제가 그 IMF 후폭풍을 겪은 세대라고 할까요? 그때 IMF 딱 터졌을 땐 초등학생이었고 좀 집안이 어려워지고 주변도 막 힘들어지고 이런 거 그냥 목격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외감이나 좌절 같은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소설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교사이고 30대니까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쓰는 거 아닌가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그 겪어온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튜디오 밖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작가님이 교사라는 걸 알고 이 소설을 보면 학교 얘기가 보이니까 네. 오히려 또 그렇게 치중되는 면이 있는데 학교와 어떤 정말 주거지 만으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가족이 빠지는 소설이 참 드물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리 작가님의 소설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자아내는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치즈 달과 비스코티에서는 돌멩이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이 등장하고 손톱 그림자에서는 5년 전 죽은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고 이구아나와 나에서는 이구아나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이구아나가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정말 다양한 상상력을 이유리 작가님의 소설집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상상력이나 이야기의 테마를 먼저 떠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선후 관계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다른 사람들 거 궁금한데 저는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브로콜리 펀치를 예로 들어보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브로콜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고 거기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브로콜리가 되면 재밌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사를 만들어서 붙이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테마도 생기고 주제의식도 생기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서를 전달해야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걸 써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네. 아까 강석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글을 쓰다 보니까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맞아요. 예, 깨닫게 되는 지점이 저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돌멩이와 이야기하는 인물도 그냥 그렇게 떠오르신 건가요, 먼저? 네. 돌멩이 치즈달은 네. 그 당시에 애완 돌멩이라는 걸 팔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제 한창 유행했다 사라진 건데 그 돌멩이를 이렇게 애기 강보에 싸는 것처럼 예쁘게 싸서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파는 사이트가 잠깐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다가 얘 말도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왜냐면 전 돌멩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진짜로. 정말요? 네. 돌멩이를 손 이렇게 길에 가다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쥐고 정말 주머니에 넣고 저도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조금 돌멩이 약간 끌리는 면이 있지 않나요? 어떤 돌멩이는 끌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너무 남 얘기 같지 않게 읽어서 또 이제 여쭤봤습니다. 두 분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강석기 작가님의 소설 중 그런 식의 여름에서는 올드 힙합 키드였던 주인공의 현재는 유튜버인데 망작 전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념을 가지고 망작 영화를 리뷰하다가 구독자 수가 늘지 않자 대세에 영합하는 콘텐츠를 고르고 망작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소설에도 욕망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해설을 쓴 박혜진 평론가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영끌의 일은 80년대생의 감각이 담겨 있다. 아까 그 IMF 폭풍에 대해서도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이 같은 인물들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혹은 쓰실 때 어려움 혹은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식의 여름이니까 그 작품을 중심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다른 인물에도 사실 제 그 소설집에 있는 인물들에 제가 조금씩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그런 식의 여름은 인물하고 저 사이의 간격을 거의 의식을 하지 않고 쓴 소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믿기지 않지만 랩 동아리 회장을 하기도 했고 회장님이셨구나. 그럼요. 제가 리더였습니다. 네. 근데 되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맞아. 나 부탁드리고 싶지만 참겠어. 아, 네네.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축구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 나오는 인물이 저랑 많이 겹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02년을 떠올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막 반짝이는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고 그때 뭔가 슬펐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그때 제일 큰 일이었던 월드컵이랑 또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이런 게 두 사건이 소설에 들어와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17살이었는데 저도 여기 인물처럼 좀 뭔가 그 딱 행동을 정하지 못하고 좀 비겁하게 두려워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고 다른 작품에도 제 소설 작품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네요. 아니요, 작품이에요. 제 다른 소설에도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그런 신념과 막 이런 거에서 갈등하는 게 그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좀 용기 있게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게 다 부끄러워가지고 저의 부끄러움을 표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 끄고 달아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지점에서 공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념을 따르는 굳센 인물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 모두 부끄러운 존재들이고 사실 쓸 때는 매번 뭔가 그런 멋있는 약간 우리에게 필요한 굳센 인물형을 그리고 싶다가도 쓰다 보면 그냥 네가 뭔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냐. 그래서 결국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소설 쓸 때 결국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 쓰면서 의외로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위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촛불 끄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께서 강석희 작가님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사서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소설 속 인물들은 되게 심드렁해 보이기도 하고 개성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다정해요. 사랑이 많고 그리고 비현실과 일상이 뒤섞인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그 비현실감이 너무 또 좋고
읽고 나면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해설을 쓴 소유정 평론가는 지금 여기를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통감으로 조금 지친 마음을 안고 있는 독자들에게 달달한 각성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만들어낸 묘한 세계와 인물들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구먼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비일상적인 얘기를 쓸 때 아 뭐야 이런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저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계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독서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다 보면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이야기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거기에 약간의 울림도 곁들인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냥 재밌었다가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처한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되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나도 이것을 좀 그렇게 상상력으로 좀 달래보고 싶은 마음. 그래, 좋아. 그럼 나는 나의 손이 무언가로 바뀐다면 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멀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와. 다행이네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자꾸 내 얘기하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 이 나의 손이 무엇으로 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어떤 간극이 생기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강석희 작가님에게 힙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결국 이 질문을 받게 되는. 네, 저에게 힙합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를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고등학생 때는 이 래퍼를 해야겠다. 업으로 삼아야겠다. 그럴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좀 그냥 추억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힙합 음악 아니면 음반도 안 사고 막 좀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좋았던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도 듣는 것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혐오 표현 같은 게 가사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듣다 보면 마음이 이제 차게 식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 듣고 근데 어쨌든 그냥 힙합을 생각하면 너를 좋아해 하지만 다른 애들도 좋아 약간 이런 바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질문을 바꿔서 열심히 랩을 하고 비보잉을 하는 10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학교에도 보면 그렇게 학년마다 진지하게 음악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존경스럽죠. 사실 너무 제가 막 그때 어줍잖게 하던 때보다 훨씬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만들어내고 막 잘하니까 존경스럽고 제가 뭐 매일 소설 쓰는 거나 그 친구들이 음악 만들고 춤추고 하는 게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는 어른들에게 이런 존중감을 받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저 맨날 공부하고 너네 바지가 그게 뭐니 맨날 그렇죠. 혼나고. 근데 이렇게 존중해주는 어른이 옆에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리 작가님에게도 여쭤볼까 합니다. 이유리 작가님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아이돌로 분류되는 가수를 좋아해 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한 일본 비주얼락 가수 모 씨한테 모 군도 아니고 아저씨라서 모 아저씨한테 인생을 갈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순진했을 나이라서 이제 한 번은 팬카페에서 그때 팬카페가 있었는데 팬카페에서 이제 누가 더 팬심이 진한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댓글이 과열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가 그 사람 이름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막 싸웠어요. 다음 날에 로그인을 해보니까 탈퇴가 돼 있는 거예요. 헐.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왜 탈퇴가 돼 있지 하다가 맞다 내가 그때 내 입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밝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해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제가 밝힌 거니까 근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본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다고. 아, 그래요?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이유리 작가님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나의 비번까지 공개해봤다. 라고 본의 정리를 아니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는 강석계 작가님의 소설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그리고 이유리 작가님의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를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첫 소설집을 출간하신 이유리 강석계 작가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이번에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으셨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해 주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강석희 작가님께서 낭독을 하고 질문을 해 주실 텐데 이유리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 빨간 열매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석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고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이 피 무엇인데 그냥 피라고 불러주었으면 한다는 것과 사파를 그리는 게 취미이자 직업인데 그 사파는 주로 동화책이나 유아 잡지에 실린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담배는 맨소를, 커피는 연한 라테를 선호하며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도 피의 어머니를 만나면 꽤나 수다스러워져서 이것저것 신나게 떠들었고 가끔 아버지의 철진한 농담이 통하면 피의 어머니는 까르르 웃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묘한 표정을 교환하곤 했다. 나는 그 둘이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자며 피를 꼬여내어 오래오래 산책을 했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벌써 왔느냐고 부르퉁했으며 피의 어머니는 새 잎의 가장자리가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다. 어느 날 피가 자기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여 나는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다. 그날 나는 새 원피스를 입었고 피에게는 달콤한 포트와인을 한 병, 피의 어머니에게는 흙에 한번 묻어놓기만 하면 10년을 간다는 독일제 고체비료를 준비했다. 그날은 아버지도 멋을 부리고 싶어 해서 내가 전정가위를 들고 덤벼도 얌전히 있기에 시원시원하게 가지를 쳐내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모양이 되어 피의 집에 도착했다. 피가 열어주는 문 사이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훈김이 훅 끼쳐와 나는 들어가기도 전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피의 집은 우리 집과 비슷한 구조로 베란다가 딸린 조그만 거실에 더 조그만 침실이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나는 첫눈에 피의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정돈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다지 깨끗하게 닦이지 않은 방구석이나 드문드문 손자국이 난 유리창,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장판 같은 것이 좋았고 그렇다고 얘기하자 피는 부끄러워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주실 건가요? 네, 작가님 그 소설 읽으면서 되게 제가 감탄하고 되게 좋았던 부분이 현실 사이에 비현실이 이렇게 끼어드는 순간 이런 것들이 특히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서 되게 그 자식들이죠. 자식들의 사랑이랑 그 식물이 된 부모님의 사랑 이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서 좋았던 장면이어서 읽고 싶었고요. 그래서 질문은 비슷한 성격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애정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빨간 열매에서요? 아니면 소설집 전체에서? 산체에서요.
글쎄요, 작품마다 뭐 애정하는 장면이 하나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기습 질문을 받고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저는 치트달과 비스코티에서 그 돌멩이인 스콧이랑 저랑 쿠커가 셋이 말하는 장면을 좋아해요. 이제 돌멩이랑 나밖에 소통할 수가 없고 쿠커라는 인물은 돌멩이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이제 돌멩이가 말하는 거를 내가 전달해 주는데 스콧한테 돌멩이는 되게 시니컬한 비난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한번 걸러서 그래 얘도 또 반갑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 장면은 좀 재밌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고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전 덧붙이자면 저도 다 좋은 장면 너무 많았지만 이과나와 나에서 엽서 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사소한 질문 한 네. 가지만 더 해도 네, 되나요? 네. 그 아까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인물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놀라지 않잖아요. 맞아. 그게 저는 되게 일종의 환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도 평소에 잘 안 놀라시는 성격인지. 저 엄청 호들갑 떨어요. 남들 놀라는 거 10배는 놀라요. 그렇지만 소설을 네. 쓸 때는 네. 뭐 어때? 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네,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유리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강석희 작가님의 문장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꼽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알레에서 한 문단 가져왔어요. 네. 197쪽에서 198쪽 중간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껴두자 했다. 야채는 무조건 아끼자고 했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힘들 테니까 아끼자고. 아낄 때까지 아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야채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냥 아끼자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됐다. 그런 말이 꼭 필요했는데 야채 말고는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른 이걸 하고 저걸 해서 결과를 내라는 식의 말뿐이었다. 뭐가 맞는지는 자기도 모르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채는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눠준 것이다. 아끼는 마음을. 아끼고 아낀 덕분에 사랑이 왔다. 야채에게는 무엇이 갔을까? 일단 족발을 줬다. 소짜가 25,000원. 학교 앞에서 가장 비싼 야식이었지만 시원하게 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이 소설집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저마다 매력이 있고 마음이 쓰이는 구석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저는 특히 알레에 나오는 이 야채라는 인물한테 제일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야채라는 인물을 물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실존했다면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아하게 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아무나 해주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는 보기 드문 사람인 것 같아서 야채가 참 좋았어요. 작가님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야채 같은? 그 야채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군요. 인물을 모델로 그 저- 실존 인물의 20세, 21세쯤의 모습을 모델로 했고 그 친구한테 소설집 내기 전에 너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보여주기도 했을 정도로 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친구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었고 꾸준히 그런 사람들이 참 다행히도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일이 있거나 좀 우울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옆에 와서 지켜준다거나 뭐 자기 바쁜 거 팽개치고 달려와 준다거나 하는 친구나 어른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설 속 인물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썼고 감사한 게 그 알레가 가장 그런 마음으로 썼던 소설이어서 그걸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야채 정말 좋았어요. 네, 좋으시겠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되게 네. 축복인데. 예, 방학을 하면 그 친구를 만나러 책을 들고 그 친구가 사는 곳으로 네.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석희 작가님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는 그 마음도 되게 맞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보통- 저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사람이 불행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안 보려고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직접 자신의 소설의 일부를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우선 강석희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소설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원래 알레 일부를 준비를 해왔다가 사실 혹시 알레를 읽으시면 하고 다음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와.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클 브레이킹의 일부를 읽어볼 것이고요. 네.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강석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절 나의 영웅이었던 앨런 아이버슨의 시그니처 무브가 바로 크로스오버였다. 183cm의 아이버슨이 현란하게 몸을 흔들며 드리블을 하면 좋기 20cm는 큰 거구들이 주유소 풍선처럼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를 The Answer, 앵클 브레이커라 불렀다. 나는 그 별명을 꼭 갖고 싶었다. 반드시 그래야 했다. 농구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8살부터였다. 우지원을 좋아했던 누나를 따라 농구대잔치의 연고전을 보던 것이 스타TV의 NBA 하이라이트 필름을 챙겨보는 일로 이어지고 2달에 한 번 슬램덩크를 보는 것이 가장 설레는 일이 되었을 때 아파트 놀이터 앞에 농구 골대가 설치되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어때? 농구 재미있지? 묻는 것 같았다. 9번째 생일에 받은 선물은 4,000원짜리 농구공이었다. 내 꿈은 당연히 농구선수가 되었다. 나 말고도 그런 애가 많았다. 축구선수, 야구선수, 피구왕 통키를 보고 피구선수를 꿈꾸는 애도 있었다. 그 애들과 나는 운동선수가 되지 못했다. 우리 학교에는 운동부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있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동부가 아니어도 운동선수가 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알았다.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도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 그때 하면 되지.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를 알 것 같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소설에 나오는 소설책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 아까 이제 이 문장이 제목이 된 이유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이 되게 제가 여러 번 고쳐서 애정이 많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습작할 때 뭔가 자기한테만 중요한 거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을 소설에 쓰고 싶었는데 이런 아이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농구 좋아하고 막 농구대잔치 열심히 보고 하던 제 모습이 많이 들어가면서 소설이 넋두리 잔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공모전에도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다가 등단하고 나서 40매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서 농구 좋아하는 애가 나오는 소설로 다시 써서 실게 되었고 요번에 소설집 내면서 70매 분량으로 다시 개작을 했는데 그때 들어간 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이었어요. 원래는 없던 것이 이렇게 제목까지 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네, 읽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매만지신 소설이네요. 네, 긴 시간이 걸쳐서 가끔씩 보면서 네, 그리고 정말 방금 읽어주신 이 부분이 있어서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유리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소설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외가리 클럽에서 한 문단을 읽고 싶은데요. 171쪽이에요.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유리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나도 있었다. 외가리를 보고 생각했던 것이. 외가리는 그 생김새도 미끈하니 좋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노련하여 멋있었으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사냥에 실패했을 때였다. 오랫동안 도사리고 집중해 부리를 내리꽂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물방울만 사방에 튀기며 고개를 드는 외가리가 분명 나였다면, 아니 사람이었다면 민망하여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며 혹시 누가 이 창피한 꼴을 보지는 않았나 슬쩍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법한 보기 좋은 실패였다. 하지만 외가리는 그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같은 무게로 여기는 것에 가까웠다고나 할까. 그도 그럴 것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외가리가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진 않았으니까. 외가리에게는 그저 매번 잘 노려서 잘 내리꽂는 것만이 중요했고 그 뒤의 일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두 같았다. 그것이 멋있었다고, 가슴이 뻐근하도록 부러웠다고 말하고 싶었다.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 수 없으나 그저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닮아보고 싶다고,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 소설이 배경이 신림동 도림천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곳이고 거기에 제가 꽤 오래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천에 실제로 외가리가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일이 되게 안 되고 이제 뭐 남들도 내 맘 같지 않고 막 이런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여기 천변 걸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멍하니 앉아서 외가리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저는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네? 이런 누가 나한테 말 좀 걸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고 소설에는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등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를 만약에 지금의 제가 만약에 만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이 성공과 실패는 뭐 모두 같았다. 이 부분이 저는 소설 쓰기와도 되게 맞닿는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냥 딱 그 물고기를 잡는 그게 중요하지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정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두 분이 서로의 작품집을 읽으면서 이것만은 꼭 담고 싶다, 뭐 부럽다라고 느낀 지점이 있다면 우리 훈훈한 칭찬의 시간, 칭찬 릴레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부터. 네. 네네. 계속 저부터. 네. 사실 뭐 이것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부러운 게 너무 많았고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탐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유머를 잘 구사하시는데 그 유머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녹아 있어서 위로가 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빨간 열매에 나오는 그 부어라 마셔라 거기 읽고 오랜만에 진짜 소설 읽다가 이렇게 육성으로 크게 웃었는데 맞아. 그래서 막 아내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봐라. 이 부어라 마셔라를 좀 봐라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소설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다.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자를 그렇게 따뜻하게 매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휘 작가님 그 부분 쓰시면서 웃으셨죠? 아니요. 안 웃으셨어요? 그게 웃긴가요? 저도 되게 웃었는데. 그렇구나. 그 무심한 위트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웃지 않았으니까 정말 성공한 진짜. 개그들. 저 정말 무표정으로 있었는데. 이휘 작가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신다면. 저는 얘도 제가 되게 못하는 거를 되게 잘하셔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길을 건너려면이나 공중정원 같은 소설을 보면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부동산 문제가 이제 저도 곧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되게 부동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되게 소설로 잘 썼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소설에 옮겨와서 소설적인 언어로 다시 다듬어가지고 얘기로 만든다는 게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좀 제 소설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정말 쉽게 그 상황을 매치시켜 맞아요. 주시죠. 그래서 저도 작가님 소설 읽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알아봤던 거 진짜 그러니까요. 대출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되게 너무 리얼하게 소설을 읽고 뭔가를 실천해보긴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건 경험담일 수밖에 없다.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두 분의 말씀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강석희 작가님 요즘 뭐 좋아하세요? 네, 제가 일찍 자기 싫어하는 이유가 네. 뭘 큰 유흥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맞아, 그거 다 보고 즐기느라 아쉬운 건데요. 고른다면 저는 그 홍상수 감독의 최근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올해 나왔던 영화들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그래서 극장에서 한번 보고 다운받아서 막 수도 없이 대사 외울 정도로. 나도. 네, 저 심지어 집에서 밥할 때도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푹 빠져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작업할 때 그 노동요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슬슬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 아, 네. 그리고 저도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하하하를 매번 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죠. 네. 이유리 작가님은 뭐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 키우기를 좀 좋아하고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이제 겨울에는 약간 식물이 안 자라요. 냉해를 입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쓱 가라앉았다가 이제 봄, 여름 되면 다시 쓱 올라오는 약간 그런 지금 약간 식태기가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있는 식물들은 열심히 돌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뜨개질을 주로 해요. 그래서 요즘에 스웨터를 짜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제 뜨개질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훅훅 가서 네, 그렇습니다.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네,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보통 이제 상상하는 이미지는 이제 막 평화롭게 캔들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뜨개질하고 벽난로 쬐는 그런 이미지인데 집에서 그냥 수면 잠옷 입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손만 움직이고 있어요. 털 날리고. 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너무 아쉽지만 두 분을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2021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강석희 작가님. 저는 일단 큰 부침이 없이 계획했던 휴식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일찍 자기 싫으니까 한 번쯤은 날밤을 새워서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쭉 정주행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계획, 구체적이고 좋은 계획, 네. 무해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유리 작가님은? 네. 저는 아까 말한 스웨터 뜨던 거 완성하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뜨개질만 해도 연말까지 완성이 절대 못할 것 같긴 해요.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올겨울에 입히려면 최선을 다해서 떠야겠죠. 아, 네. 그리고 덧붙여서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어요. 강석희 작가님은? 네. 이제 새해가 되면 쓸 거니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쓰고 싶었는데 못 썼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 영도와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사실 그 던전에서 연재했던 두 개 작품이 제 나름에는 시리즈였는데 네. 사실 던전이 이렇게 문을 닫을지 모르고 던전에 연재할 작정으로 준비했던 마지막 3부작이었는데 네, 뭐 다른 좋은 곳이 있겠죠. 일단 그걸 작업을 마무리 짓고 청소년들이 나오는 장편 소설을 시작할 계획. 멋진 계획. 응원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산 영도랑 피렌체랑. 맞아. 사랑 이야기. 보여드릴게요. 네. 작가님한테. 이유리 작가님도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내년부터 장편 연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걸 준비하느라 바쁜데 뭐 그 외에는 딱히 계획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이제 작가로서의 삶보다는 개인 삶이 되게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 대학원 3학기째라서 내년부터는 논문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 10월에는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은 눈코 뜰 새가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리 작가님의 장편 소설과 결혼과 논문 모든 것을 응원합니다. 정말 바쁘게 제가 저를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문장의 소리 첫째 특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강석희 작가님. 네, 사실 저 소설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습작하던 시절부터 그 산책하거나 운전할 때 문장의 소리 되게 많이 듣고
약간 야망처럼 나도 꼭 저기 나가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리 작가님도 인사 남겨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인사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네. 저도 항상 여기 나오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연말에 반가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네. 네, 행복한 연말 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석희 작가님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이유리 작가님의 브로콜리 펀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